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경찰에 다시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 지시로 정보 유출 피의자를 접촉했다고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경찰을 첫 소환 일주일 만에 다시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위증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피의자 접촉을 국정원 지시하기에 맞습니까? Do you admit to committing perjury? 위증 혐의 인정하세요? 16만 5천 건 추가 유출됐는데 입장 없으세요? 로저스 대표는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경찰에 나왔습니다. 당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을 회수하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한 건 한국 정부기관의 지시에 따른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조사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분이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정부 기관이 저에게 지시를 주었고 전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지시한 정부기관으로 지목된 국가정보원은 쿠팡에 어떠한 지시와 명령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국회 청문회 발언의 사실관계와 근거 등을 추궁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30일에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쿠팡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절차와 규정에 따라 로저스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최근 미국 의회가 쿠팡 청문회에 나서는 건 쿠팡의 막대한 로비의 결과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방위 로비를 통해 쿠팡을 알지도 못했던 정치권을 쿠팡 지킴이로 만들어 한미 통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신은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 등록된 로비 전문 회사 밀러 스트래티지스의 보고서입니다. 고객 이름에 쿠팡 INC가 적혀 있고 로비스트로 타일러 그림이 등록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을 따지겠다며 쿠팡 청문회에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불러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의 전직 수석 보좌관입니다. 쿠팡을 대신해 옛 상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를 상대로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을 막아달라는 맞춤형 로비를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미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는 쿠팡이 이런 로비에 지난 2년간 80억 원 이상을 들여 워싱턴에서 우군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orean regulators already seem to be aggressively targeting U.S. technology leaders. One example would be Coupang. through 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그러면서 지난 3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이 참석한 의회 간담회는 쿠팡 사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이용할 수 없어 로비스트들을 통해 최근에서야 쿠팡을 알게 된 미 의원들이 쿠팡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성토했다는 겁니다. 20여 의원들 그리고 보좌진들도 한 30여 명 그렇게 해서 비공개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디지털 이슈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논의가 됐더라. 블룸버그는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목된 케빈 워시와 미 행정부의 마쿠 경제실세 스탠리 드러켄 밀러의 쿠팡과의 인연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와 행정부, 중앙은행까지 광범위하게 쿠팡 연결고리가 퍼져 있어 한미 통상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쿠팡 사태가 미국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지렛대로 쓰일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참여자들에게 2,000원씩을 주려다가 각각 2,000 비트코인, 약 200억여 원을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빗썸은 고객 자산 손실이나 피해는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갑자기 시장에 쏟아진 매물로 거래소의 비트코인 값은 한때 1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한 가상자산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의 지갑에 갑자기 2,000 비트코인이 들어왔다며 평가 금액 1,900억 원이 넘게 찍힌 계정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시세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천만 원대 초반, 평균 시세 대비 15% 넘게 떨어졌습니다. 빗썸의 전산 오류가 의심된다는 관측이 빗발친 가운데 빗썸은 약 5시간 뒤인 자정쯤 사과문과 함께 오입금 사고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일부 고객에게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는 건데 이날 빗썸에서는 특정 이벤트 참여자에게 최소 2,000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즉 2,000원을 주려다가 2,000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뿌려진 물량은 50만 비트코인 상당, 즉 50조 원에 가깝다는 추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빗썸은 이상 징후를 파악한 즉시 거래를 제한했고 시장 가격도 5분 안에 정상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작동해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연쇄 청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고 고객 자산 관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빗썸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빗썸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물량과 회수한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비트코인은 이미 외부 가상자산 거래소나 현금 등으로 인출된 걸로 알려져 엎질러진 물을 전부 담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금융당국 역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 걸로 알려진 만큼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단체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퇴직연금 기금화에 합의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500조 원 규모가 됐지만 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합니다. 평균 물가 상승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대대적 수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2012년 이후 세운 회사만 의무적으로 도입했고 도입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재작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 5천 개로 26.5%에 그쳤습니다. 다만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지금과 똑같이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도 합의했습니다. 여러 회사의 퇴직연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운용하는 방식인데 종잣돈이 커져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국민연금공단도 운용 주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 기금형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형과 병행하여 운영한다. 하지만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도 개인의 재산권과 노후 소득 안정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놓고 당 내홍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당내 의견을 듣겠다며 소통 행보에 나섰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어서 좀처럼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가 합당 추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할 당시만 해도 일부 의원이 반발했지만 당내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먼저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대체로 일시적 진통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2주 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밀약, 나눠먹기 불가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합당 논의의 무게중심이 절차 미흡해서 권력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이재명 대표에게 독서를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이 권력 투쟁, 대파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자 정 대표는 일단 자세를 낮추며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당혹스럽고 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허심탄회하게 합당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을 제시했고 당이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러나 전당원 투표 카드로 합당 추진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진, 삼선 의원들을 연이어 만났지만 정 대표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당내에서는 의사결정의 주체를 당원에 맡겨 합당 추진의 절차적 논란을 잠재우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의견 수렴 과정 역시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소통 행보가 갈등 해소의 전환점이 되기 힘들고 내홍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합당 절차 시간표 등을 담은 비공개 문건까지 당 차원에서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이 더 격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경청을 통해 입장차를 확인한 정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지 아니면 그대로 강행할지 설 연휴를 앞둔 다음 주가 합당 추진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에 직을 걸라고 압박하면서도 지방선거 경선 룰에서는 당심과 민심 비율을 50대 50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강운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당내 주도권을 다잡으며 지방선거로의 국면 전환을 본격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 관련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뒤 끊이지 않는 당내 잡음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 카드를 꺼냈습니다. 6일까지 사퇴 요구가 있으면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며 자신은 의원직까지 걸 테니 요구하는 측도 직을 걸라고 응수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없이 늘 당의 리더십을 흔들고 당을 갈등과 혼란 속으로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저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심의 전폭적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됐고 지도부 출범 뒤 당원은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내 한동훈 제명 찬성 응답이 높은 점 등이 고려된 판단이란 해석입니다. 70% 이상의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 속 화초들을 장동혁이라는 잡초가 확실하게 제압한 한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번 제안에 이미 결과가 보이는 판, 조폭식 공갈 협박이란 반발이 터져 나왔지만 시한까지 사퇴를 요구한 현역 의원, 단체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직을 걸라는 대목을 겨냥한 비판과 더 강한 쇄신 요구에 화력을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해라.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이 포커판을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윤어게인하고 과감하게 절연하는 것이 많은 다수의 국민들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지도부 시선은 지방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심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경선 룰은 지금의 당심 50%, 민심 50%를 유지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친한계의 칼날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기된 평가 하위 당협위원장 교체 역시 선거 뒤로 미루며 내부 결속에 주력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께서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30명 전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소장파 친한계에 더는 흔들지 말란 경고를 동시에 지방선거 대비 중도층 공략에도 시동을 거는 모양새인데 두 목표 달성을 위해 결국 강화된 윤재련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설 연휴 전, 늦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까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아들 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에게서 대장동 클럽 자금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서 받은 50억 원을 아들의 퇴직금 등으로 숨겼다며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선행 판결의 무죄를 뒤집고자 하는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2번 재판을 받게 했던 겁니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알선이나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병채 씨가 가담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김만배 씨 역시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자금 5천만 원을 받는 데 관여하고 쪼개기 후원으로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든 곽 전 의원은 1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토로했습니다.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명예랑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보상을 받아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추가 기소 재판으로 잠정 중단됐던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이미진입니다. 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전 2인자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첫 압수수색 이후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고삐를 주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정규유착 의혹 핵심 인물인 고동환 전 총무를 첫 소환했습니다. 고 전 총무는 신천지 총무로 있던 재작년까지 이만희 총회장 다음 가는 영향력을 가진 2인자로 꼽히던 인물입니다. 신천지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강제로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로 불리는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서 고 전 총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신천지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정당 가입을 지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집단 당원 가입 외에도 신천지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이 회장의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해 정치권과 법조계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 전 총무를 중심으로 신천지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아직 참고인 신분인 고 전 총무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조약 뉴스타트가 종료된 가운데 미국이 중국이 참여하는 핵 군축 조약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군축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3국이 핵 경쟁에 나설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이 참여하는 3국 핵 군축 협상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군축은 더 이상 미국과 러시아만의 이슈가 될 수 없다며 특히 중국이 전략적 안정성 보장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종료된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조약 뉴스타트를 대신해 3국이 함께 핵무기를 제한하는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The president's been clear in the past that in order to have true arms control in the 21st century, it's impossible to do something that doesn't include China because of their vast and rapidly growing stockpile.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뉴스타트 연장보다는 새롭고 현대화된 조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주장은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여러 핵 보유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러시아만을 대상으로 2010년 체결된 뉴스타트는 2026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않은 채 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0년에는 비밀 핵실험까지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The PLA sought to conceal testing by obfuscating the nuclear explosions because it recognized these tests violate test ban commitments. China has used decoupling, a method to decrease the effectiveness of seismic monitoring. 회의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은 미국이 중국의 핵 역량을 과장하고 있다며 새로운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뉴스타트가 종료됐지만 당분간 새로운 군축 협정이 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미국까지 본격적으로 핵 경쟁에 가세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로 장 초반 5% 이상 폭락하면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이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류환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의 3조 원 던지기에 5%나 폭락했던 코스피가 5천선을 지켜낸 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엔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오전 9시 8분쯤 올해 두 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고 원달러 환율은 보름 만에 1,470원대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2조 원 순매수로 코스피 낙폭은 줄었고 프리마켓 개장 직후 하한가로 직행했던 삼성전자는 0.4%로 6% 급락했던 SK하이닉스도 0.3%로 낙폭을 줄인 채 마감했습니다. AI 회의론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에 이어 우량주마저 하락하고 금과 은,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불안감을 느낀 외국인들은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 위주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또다시 펼쳐진 급락장에서 삼성전자를 5천억 원, SK하이닉스를 6천억 원 집중 순매수하는 대담함을 발휘했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3조 8천억 원, 삼성전자를 3조 2천억 원 순매도하고 두산에너빌리티를 1천억 원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외국인과 정반대로 SK하이닉스를 4조 1천억 원, 삼성전자를 3조 8천억 원 순매수하고 두산에너빌리티를 1천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위험에 대한 선호를 지금 외국인은 안 하고 있는 거고 개인은 지금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위험 선호 현상이 장난이 아니죠. 어떻게든 예금보다는 난 위험 선호하겠다. 삼성전자가 은행 예금보다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이기냐 아니냐보다도 위험 선호를 누가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국 주식시장의 시세가 결정되는 거 아닌가. 증권사들이 올해와 내년 실적 전망을 근거로 반도체 투톱 목표가를 계속 높이면서 정부의 증시 부양책을 믿고 은행에서 증시로 건너온 자금의 안전한 선택지로 두 곳이 부각된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승부의 승패는 잠시 위험 회피를 위해 현금을 확보한 외국인이 언제쯤 개인의 선행 매수에 추격 매수로 뒤따라올지에 달려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겨진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도 조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년 남성이 캐리어와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설 채비를 하더니 불안한 듯 뭔가를 분주히 확인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가방을 차량 트렁크에 싣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조모 씨입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인천 송도 아들 집으로 모인 가족들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2023년 말부터 전처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끊자 두 사람이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거나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해 증거를 없애려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첫 재판 이후 5달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조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자 등을 살해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파트에 점화장치를 설치해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었다며 죄질이 무겁다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그동안 며느리, 손자까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미수 혐의는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재장전된 총을 들고 다른 가족들에게 다가갔고 이들이 도망치자 방문을 열려하는 등 살해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조 씨가 이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는데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조 씨는 선고 내내 시종일관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정윤수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댓글이나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단 2명의 책임만 인정됐죠. YTN이 판결문을 확보해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 김 씨는 지난 2021년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악플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결과는 178명 기각, 법원은 단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리꾼 대부분이 김 씨의 여러 사회적 논란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글을 쓴 거라고 봤습니다. 공인인 김 씨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비판적 의견 표명이었다는 겁니다. 표현의 정도 또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 씨 측은 누리꾼들이 글을 올려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 또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누리꾼 2명에 대해서는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 작성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김 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거로 보인다며 각 100만 원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소송을 낸 180명 가운데에는 댓글을 딱 한 차례 남긴 누리꾼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한 누리꾼은 건달 출신이라서 라는 댓글 하나 때문에 4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전에 휘말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누리꾼 대부분 각자 소송 비용을 낸 거로 전해졌는데 반면 김호중 씨는 팬들로부터 억대의 소송 비용을 지원받기도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 씨의 팬 한 명은 악플로 자신도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 원고로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재판부는 이 또한 기각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여객기에서 한 외국인이 쓰러졌는데 함께 타고 있던 한국인이 심폐소생술을 해준 덕분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로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면 목숨을 구할 확률이 2배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LA에 막 도착한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복도를 다급히 뛰어갑니다. 여객기 출구 쪽에 의식을 잃은 흑인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리자마자 쓰러졌어. 급히 뛰어온 이 승객은 다름 아닌 같은 여객기에 타 있던 한국인 응급구조사였습니다. 그렇게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4분 동안 산소호흡기와 제세동기를 쓰면서 능숙하게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승객은 덕분에 병원에 옮겨진 이후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인종이나 뭐 이런 나이랑 상관없이 그냥 환자로 이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뭐 그런 생각 없이 바로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서울 암사동에 있는 약국에서는 가슴을 부여잡던 노인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약사는 곧바로 노인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다른 손님은 119에 전화를 겁니다. 노인이 쓰러졌던 약국 안입니다. 당시 약사는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노인의 상태를 살피며 안정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노인은 의식을 되찾은 가운데 약사는 평소 배운 심폐소생술 덕에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고 말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 2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니까 숨을 좀 갑자기 이렇게 쉬시는 게 느껴지셨어요. 이렇듯 급성 심정지는 인구 10만 명당 65명 안팎 수준으로 우리 주변에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급대원 도착만 기다리기보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의 생존율이 14.4%로 2배 이상 높습니다. 이 같은 일반인들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꾸준히 증가해 최근 30%까지 올라간 가운데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보다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더욱 높일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한국을 경유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공항이 아닌 주방에서 한국 음식을 만났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전문가들은 한식 세계화를 위해선 결국 한식이 현지인의 일상 식탁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앞치마를 두른 외국인 관광객들이 조심스럽게 비빔밥과 김밥을 만듭니다. Now I can do this back in California. Better than H-Mart.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승객들을 대상으로 서울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K푸드 환승 투어 현장입니다. 4시간 동안 한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맛본 뒤 쇼핑까지 하는 일정입니다. This was my first time cooking Korean food and I think I really enjoyed it and I'm just gonna try and see how it tastes. I think it tastes good. Everyone says it tastes good. 단순 시식이 아닌 체험으로 한식을 소개하면서 한식을 세계인의 식문화로 확장하려는 시도입니다. 한식은 K컬처 인기를 타고 빠르게 전 세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매운맛에 취한 세계인이 늘면서 라면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소스류와 아이스크림까지 세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특히 해외 수요가 크게 늘면서 마른 김 한 장 가격이 150원을 넘길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출 증가가 곧 한식 세계화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일시적인 유행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현재 식문화 속에서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식이나 이탈리아 음식 등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찾는 음식이 된 반면 한식은 아직 특별한 경험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식이 글로벌 미식 브랜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한식이 뭐 잡채, 불고기, 떡볶이 이런 약간 그 휘발성 유행으로 정부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글로벌 한식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기관, 이른바 수라학교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리 교육뿐 아니라 한식의 역사와 스토리, 현지화 전략까지 함께 다루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 계획 짜서 27년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 우리 바로 올해 안에 좀 학교 문을 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K푸드 수출이 양적인 성장을 이룬 지금 한식이 세계인의 식문화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한식 세계화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요즘 공연계에서는 때 아닌 장르 논쟁이 한창입니다. 해외에선 연극으로 분류된 외국산 공연들이 한국에 들어와 뮤지컬로 분류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광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남겨진 소년 파이와 벵골 호랑이의 227일간 대서사를 담은 라이프 오브 파이. 그리고 원작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재현해 한국 초연에 나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첨단 기술이 아닌 인간의 신체와 아날로그적 장치만으로 저력을 과시하며 흥행몰이 중인데 공교롭게도 함께 장르 논쟁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연극으로 분류된 작품들이 한국에 오면서 장르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제작사가 내세우는 장르는 라이브 온 스테이지 같은 생소한 이름이고 포털이나 온라인 예매처에서 두 작품 모두 뮤지컬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막 전부터 언론을 향해 연극이라고도 뮤지컬이라고도 부르지 말아달라는 제작진의 주문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뮤지컬이나 연극이라고 도저히 그
지금 정형화되어 있는 틀 안에 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상력을 저희가 경험하는 그런 공연의 포맷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범주를 이미 벗어나 있었고요. 다른 기준이 필요하지 않았나. 일종의 융복합 공연이 관객에게 편견을 깬 새로운 매력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장르 세탁 이면에 마케팅 논리가 숨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작품이 정말 좋은데 뮤지컬 카테고리로 노출이 되었을 땐 관객들의 심리적 저항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는 것. 연극이 사실 이렇게 16만 원, 19만 원씩 최고가가 책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게다가 자의적인 장르 분류는 뮤지컬이나 연극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매 통계 등 관련 데이터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네, 오늘 3월 WBC에 출전할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확정됐습니다. 대표팀 명단에는 현역 메이저리거인 이정후와 김혜성 외에 빅리거 투수 오브라이언과 더닝, 야수 존스와 위트컴 등이 뽑혔습니다. 사이판 전지훈련에 참가했던 선수들 가운데는 부상에서 회복한 김도영을 비롯해 노시환과 안현민, 김주원, 문현빈 등이 선발됐고 투수 김태견과 배찬승 등은 제외됐습니다. 한국 야구 대표팀이 다음 달 열리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참가국 20개국 가운데 9위로 평가됐습니다. 미국 USA 투데이와 폭스 스포츠가 발표한 올해 WBC 파워 랭킹에서 한국은 모두 9위로 평가됐습니다. 두 매체는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일본과 미국,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등을 1위에서 8위 전력으로 예상했고 한국은 10위 안에 포함했습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경보가, 그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10.7도, 춘천도 영하 10.9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입니다. 서울이 영하 4도, 세종 영하 1도, 대전도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추위 속에 남부를 중심으로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경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에는 10cm 이상, 제주 산지에 30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날도 건조합니다. 동쪽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 전남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해안과 제주도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위는 월요일 낮부터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주말 뉴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